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짚어라! 박한용 실장과 함께하는 근현대 100년 전쟁. 오늘도 역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우리 시대의 참 실장,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최근에 계속 등산만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옷이 똑같죠? 네, 계속 아웃도어 이 옷만 입고 오시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옷이 7벌이 있어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네, 그러니까 예. 같은 요일은 같은 옷이야. 녹화일이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옷이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를 아웃도어 박이라고도 불러주세요. 아웃도어 박. 괜찮네요. 네. 쿠웨이트 박이 아니고. 예, 아웃도어 박이라 하면 이제 뭐 집 밖에 좀 자주 나가 계신다. 이런 얘기죠? 옥상이든 산이든 예. 들이든. 그 SNS 보면 말이죠, 실장님. 네. 진짜 되게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집에는 늘 밖에 계세요. 집에는 들어와요. 일찍 들어와서 그렇지. 새벽에 3시쯤, 4시쯤. 그러니까 일찍 귀가하는 모범 가장.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모님이 뭐라고 안 그럽니까? 득도 하셨어요. 곧 성불하실 겁니다. 네. 네. 너무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간 이렇게 가정을 팽개치고 역사와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박한용 실장님입니다. 네. 가정을 근근히 이어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대원군의 어떤 1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원군의 10년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묻고 자기 길을 찾아 나간다 할 때 대원군은 3가지 평가가 있었다. 하나는 옛날로 돌아가자. 복고주의자다. 아니다. 그것도 분명히 폐단을 고치려고 했다. 개혁주의자. 아니다. 분명히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보수주의자. 개혁적 보수주의자. 개혁적 보수주의자. 3가지 평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시 보수 안에서의 개혁이었다. 라고 봅니다. 즉 조선 왕조는 무너져야 될 시대야. 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0년만 있으면 20년만 있으면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나. 동학혁명. 1894년. 예. 오랜만에 하나 맞췄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낡은 초가집을 고쳐야 되는데 초가집을 고치는데 새 초가를 지는 초가집을 지어버린 거죠. 귀갓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는 복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울타리를 쳤을 때는 울타리 쳐야 되는데 돌성을 쌓아야 되는데 옛날 나무성을 그대로 쌓은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남들 집을 보수했다. 저는 상당히 남들의 의미를 평가하지만 그 집이 새로운 집이 아니라 옛날 집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내려고 했다. 자, 점에서 바로 보수 안에서의 개혁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는 또 치를 수밖에 없는 게 1876년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 됩니다. 하여간 그 지난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거 가운데 10년 동안 그 판에서 고스톱을 쳤는데 결국 점수가 나지 못하고 그 판에서 쫓겨나게 됐다. 10년 안에 점수를 냈어야 되는데 못 낸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쌍피를 목표로 쳤는데 그렇습니다. 못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숙명의 라이벌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세상에 그게 바로 며느리야. 보통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옛날 드라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워야 되는데 시어머니 뒤에 빠져 있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전생에 원수였는지 싸우고 여기에 뭐죠? 고종의 삐짐. 고종이 삐쳤습니까? 왕인데 10년 동안 왕노릇을 못 해봤잖아요. 12살에 왕 돼가지고. 그게 됐는데 이들이 뭐냐면 결국은 아들과 며느리에서 10년 만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MC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뭐 민비란 호칭도 쓸 테고 뭐 명성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호칭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즌 1에서 우리 박 실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시즌 1을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민비로 부르냐 명성하느냐 부르냐가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부르냐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후라고 부르더라든 왕비로 부르든. 죽을 때까지는 왕비였어요. 죽고 나서 추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까지는 민비로 쓰고 어느 시점까지 명성황후로 쓰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명성황후로 쓸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의미가 안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고종 황제가 1895년 이후에 고종 황제야. 대한제국 이후에. 그전에는 고종 임금이잖아요. 근데
95년 이제는 고종 황제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할 때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추존했던 명칭을 쓰면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비라는 말이 결코 뭐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다. 민비는 민비죠, 뭐. 그러니까요. 민은 황후겠죠, 정확히. 네. 황비가 되겠지만. 네, 하여간 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시즌 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9세기의 제2라운드가 되는 건가요, 실장님? 자, 일단 상피의 2번 타자. 아, 바로 2번 타자는 둘이서 들어왔어. 두 명이 들어왔습니까? 네, 누구하고 누구? 부부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부부 도박단은 아니고 네. 바로 고종과 민비. 근데 코치는 누구냐? 민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종이 몇 살에 즉위를 한 거죠? 12살에 즉위를 했어요. 12살. 네, 근데 1863년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연말이에요. 그러니까 6에서 64년부터 이제 보면 73년까지 12월 달 하면 딱 이게 10년이 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러면 근데 대원군은 이제 계속 치고 있다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화투장 뺐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뭐 이제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면 최익현 아시죠? 면암. 최익현. 그 정말 배쪽 같은 유학자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바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우선 10월 달과 네. 11월 달 이때가 이제 고종이 22살이야. 22살이면 15살에 관례를 치르잖아요. 네. 15세면 성인 취급하는데 그렇죠. 7년이 지났잖아. 예. 말이 안 되거든. 이까야 되니까 고종의 나이가 22살 이땡이야. 이땡이나 되도록 왕도수 못하고 땡땡이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익현이 2번 상수 올렸어요. 뭐 대원군에 대한 비판까지 그냥 탄핵을 하면서 했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대원군이 그 반박할. 예. 조정법이 어긋나는데 네. 왕이 있는데 왜 왕의 아버지가 특히 그런 거 금지시켰는데 이런 과정에서 민비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가 뭐냐면 고종을 시킨 거야. 네. 그래서 12월 달에 되면서 늘 이제 대원군은 뭐냐면 그 창덕궁 가잖아요. 그럼 금호문이라는 문이 있어. 금호문. 예, 우리 운영궁 아시죠? 예. 그쪽부터 쭉 가면 이제 금호문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 딱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가서 딱 들어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그 금호문이요. 예, 금호문이. 대원군의 그러니까 이제 궁 전용 출입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막아보는데 문 열어라도 안 열어도 답이 없잖아. 예. 어느 날 갑자기 순실히 들어가는 문이 잠긴 거와 똑같아. 아. 그러나서 잽싸게 민비가 뭐냐면 자기 양오빠가 있었어. 네. 그 양오빠가 민승호예요. 하나부터 벼슬 내면서 차례차례로 뭐야 자기 오빠들, 자기 집안들, 조카들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고종은 뭐 없잖아. 예. 그렇잖아요. 예. 자기 아버지 쪽이잖아. 끝났고 자기 부인 쪽 외척이죠. 네. 그래서 민시들이 쫙 들어오면서 민시 척족 세력이라 그러죠. 네. 예, 얘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대원군이 그래도 10년 동안 최고의 권력자로 집권을 한 건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무너지나요? 10년 공부 도로아미 다 부리죠. 왜냐하면 왕이 딱 명령 끝인 거야.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어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고종도 얼마나 미치겠어요. 나이가 22살인데 다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유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민비가 쳐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민씨 집안 식구들이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대원군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외척들의 발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 자기가 세도정지 쳤는데 네. 하고 민비를 며느리로 맞을 때도 그 여흥민 씨인데 그쪽 집안에 합리했단 말이야. 별볼이 없어요. 네. 명문가는 명문가지만. 네. 그러니까 얘기는 별볼이 없으니까 이제 세도를 못 펼 거다고 했는데 정작 민비가 양오빠까지 데리고 오면서까지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뭐죠? 판이 원상 회복돼 버린 거야. 야, 진짜 10년 남아미 답을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예. 근데 문제는 좋다 이게 대원군 내려갔어. 예. 그 고종과 민비가 새로 이제 이번 타자로 지금 패를 돌리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광 팔고 있었잖아. 그렇죠. 10년 동안 광 팔다 올라왔잖아. 그럼 그동안 뭐냐면 10년 만에 표를 지었다면 과연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첫 시험대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부터가 가장 큰 시험표야. 아. 그러니까 뭐죠? 집은 냅두고 네. 담벼락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바로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기에서 바로 이제 민씨 세력들이나 고종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 보여주냐가 첫 시험대가 됩니다. 불안해지는데요. 10년 동안 광만 팔았는데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했어야 되잖아. 예.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가 굉장히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2번 타자가. 그렇죠. 예. 근데 1번, 3번, 4번, 5번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강화도 조약으로 알고 있는 네, 병자 수호 조약 네,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네, 정확한 명칭은 병자 수호 조규입니다. 병자 수호 조규. 예, 그러니까 병자년에 수호란 걸 알죠? 서로 국교 수립하자는 거 아니에요? 조규는 이제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강화도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강화도 조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앞으로 정식 명칭인 병자 수호 조규로 부르겠습니다. 왜냐고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왜요? 잘나 보이잖아요. 난 또 병자년생인 줄 알았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계속 내용 알아보죠. 네네. 자, 그러면 일단 그럼 어떤 식으로서 맺어졌는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난번 시간에는 프랑스는 왜 왔지? 명분이. 프랑스는 이제 자국 선교사들이 죽었다. 그렇죠. 일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러 왔다. 묻는 김에 통상하자.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입맛이 맞는 나라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핑계 삼아 왔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전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국이었죠. 그러니까 4대 교린. 조선의 대외 관계는 4대 큰 나라는 섬깁니다. 중국을 말하죠. 유일하게 중국입니다. 교린은 이웃에는 여진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오키나와 그 당시 유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어떻게 한다? 여기는 우리보다 하나 낮은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웃과는 교류한다. 교린. 이웃 린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수 위로 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역으로 오죠. 일본이 고개 까딱 들고 나하고 한판 같이 한번 놀아볼까 하고 쉽게 하면 야자 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얘들이 야자 틀 수 있었는가? 하고 얘들이 어떻게 원래 하트팬 넌 빠져 했잖아. 너는. 나중에 해서 내게 개평이나 먹어야 될 관계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칠게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패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일본이 문호 개방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일본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이 커졌는가? 그걸 좀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어떻게 해서 간이 커졌는가? 간이 커진 건 실제 간이 커졌어. 그래서 용기도 생긴 거야. 그 보면 사실 일본이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전에 도쿠가와 막부라고 있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을 센고쿠라 그러죠. 통일한 다음에 막부 정권, 무인 정권을 만들잖아요. 이게 바쿠 정권이라는데 막부라 그러죠. 한자로 했어요. 쫙 하면서 뭐냐면 1630년대부터 그러니까 1630년대 말 정도 되겠어요. 말부터는 뭐냐면 이들도 세국주의를 나가서 똑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해방 정책이라 그래. 바다를 막는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 우리나라는 세국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 전에 해방, 바다 해자 막을 방치할 썼어요. 일본도 그가 유사하지만 세국 정책이었어요. 다만 얘들은 숨구멍을 하나 튀어놨어. 거기가 어딜까요, 도시가? 화란. 그 나라고. 네덜란드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과 어디? 일본의 어디? 일본의 나가사키. 오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목숨 걸고 한 대답인데 맞죠? 진짜입니까? 찍은 건데요. 일본의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찍는 건 실력이야. 찍는 것도 실력이야.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하면 네덜란드인들이 바로 이 나가사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네덜란드 그다음에 선진이고 국제무역에 앞장섰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해상무역의 선구자고 또 상인들이 많고. 이러면서 난학이라는 게 발전해. 그 화란이라 불렀잖아. 난학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구물에 사실은 그래도 통로는 있었던 거야. 거기 하면서 계속 흘러 들어와 있어. 다만 우리로 치면 개항장 같은 거죠. 제안을 했을 뿐이야. 자,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세국 정책 맞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1853년에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도. 오케이. 갈수록 많이 알게 되는데.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예전 고등학교 때 주입식으로 배웠던. 그런 게 막 단어들이 떠오르네요. 원래 그 어릴 때는 암기가 최고예요. 그렇습니까? 나이 먹으면 이해력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은 우리 박 실장님은 어렸을 때는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개념은 꼭 아니고. 좋은 건 외워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1853년에 바로 1차로 7월 달에
도쿄 앞바다에 오는 거야. 와서 한번 겁주는 거야. 그래서 예. 우리 내년에 또 올게 그런 거야. 문 열어라 하면서 발길이 한번 딱 한 거야. 그래서 뻥 하면 보이잖아요. 흑선이라 불러서 검은 군함. 그래서 1854년 2월 달에 다시 진짜 온 거야. 예. 그래가지고 대문 열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부에서 이제 고민됐잖아요. 대문을 열자마자 막 논쟁이 있었어. 있었는데 막부가 결정한 거야. 네.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오케이 대문 열게 하니까 와서 악수해야 되잖아요. 예. 악수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다음 서로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자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바로 1854년 바로 개항한데 그 개항에 했던 게 미국과 했죠. 그러면서 나온 게 미일 화친 조약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죠. 사이좋게 지내자면 왜 사이좋게 지낼까? 문제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통상조약. 예. 그러니까 항상 수호조약 다음에 통상조약이 간다. 암기할 거 없죠? 예. 강화도 조약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미일 화친조약, 이 수호조약이잖아. 우리로 치면. 그다음에 뭐냐? 뭐 통상조약. 팔아먹을게 해서 그건 58년도에 예. 네,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쭉 맺으면서 1858년이 되면 쫙 일본은 완전 개방이 되는 거야. 예. 1858년에. 네. 근데 갑자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죠, 예. 실장님. 원래 네덜란드하고 계속 교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갑자기 미국이 개항을 시킨 거죠? 미국이. 네덜란드가 전면적으로 개항시켰으면 그게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좀 하락세였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뜨고 있었어. 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지 1860년대가 되면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끝나면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미국이 있는 거야. 대륙 횡단 철도는 대서양과 태평양 연결해 주겠죠? 네. 이런 시기의 분위기를 봐야 돼. 이미 미국은 거의 다 이제 뭐냐면 개척이란 게 끝났어. 그 뭐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 가? 태평양 가야 되잖아. 즉 미국의 상선들이 태평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그 당시는 여전히 뭐죠? 깡패들의 시대, 강도들의 시대잖아. 예. 그럼 미국 상선을 미국이 보호해야 되지. 미국 제품 팔아주니까. 예. 이해갑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미국의 태평양 진출이 있었어. 바로 뭐냐면 건너갔을 때 중간에 아무 섬도 없잖아. 징검다리들이 필요한 거야. 이 징검다리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 1차는 뭐냐 일본을 택한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징검다리지만 앞으로 이제 하와이. 네. 그다음 나중에 감도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섬들로 포위가 태평양이 미국이 되죠. 이게 미국의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메가다가 장차 태평양은 미국의 내해 앞바닥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일본이라는 것이 국동의 마지막 기착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대륙가니까. 그렇군요. 또 하나는 뭐냐? 러시아가 신경 쓰이는 거야. 지금 러시아는 유럽에서 계속 내려가려다가 네. 계속 영국, 프랑스, 독일한테 막혔잖아. 중동에서도 또 막혔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려고 할 거네 태평양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 일본 네가 몸빵해. 지금도 일본이 몸빵하잖아요. 아베가. 쉽게 말하면 바로 자국 선박의 안전 운행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러시아를 대신 견제주는 몸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게 해서 미국은 간 거죠. 네. 일본은 운이 좋았지. 미국은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궁금증이 네. 이제 대원군 같은 세국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본 막부는 네. 상대적으로 좀 쉽게 개항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뭐 여기서 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일단 막부는 여기 반발도 있지만 막부가 고민한 거야. 보니까 이미 서양의 군사력을 맛본 거야.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무엇보다도 아편 전쟁을 본 거야. 1840년에 있었던 아편 전쟁. 그거는 조선도 보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훨씬 뭐냐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본만 비난하면 안 돼. 그들이 봤을 때 훨씬 좀 더 멀리서 벌써 더 넓게 본 거예요. 네. 하고 중국이 패배했던 거 알게 됐잖아. 답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럴 바에 뭐냐? 미국이 식민지로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문호 개방해야 되겠다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하여간 일본도 이제 개항을 했으면 예. 개방을 했으면 상당한 어떤 뭐 문화적, 경제적 뭐 그런 충격을 받았겠네요. 아 그렇죠. 안에서 뭐냐면 또 여기서 나중에 뭐 존 왕양이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막부 체제가 역으로 무너져.
대문 열어놓고서 주인이 바뀌어. 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독고가 막부가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천왕가가 따로 있는 거네. 저기서 말하는 천왕가는 뭐 천왕이라고 해서 존중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역사 용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즌 1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천왕을 다시 불러오는데 일왕을 다시 불렀다면 역사적 설명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해서 이제 뭐냐 막부가 무너지고 왕정이 복구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왕정이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네. 1867년이 되면 네. 메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를 해요. 되고 이 메이지가 즉위한 다음에 1868년이 되면 이른바 일본의 근대화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는 겁니다. 명치 유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67년, 68년이 중요하죠. 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1871년에서 1873년 우리 때 뭐예요? 1871년이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병인양요. 아니 하나 더. 신미양요. 그렇죠? 예. 네, 신미양요 시대잖아요. 네. 들으면 까먹어서요. 요새. 73년에는 대원군이 쫓겨난 해죠. 실각합니다. 예, 그걸 아시면 돼요. 바로 그 시기 71년과 73년 요 시기에 이와쿠라 한자로는 암창이라죠. 사절단이 네. 유럽의 각국에 파병되면서 독일에서는 군사를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도 마찬가지고 쫙 가면서 그 사절단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대적인 군사 문화 시설을 받아오는 거예요. 얘들은 운도 좋았어. 미국이라는 것은 식민지라는 욕심이 없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막부가 무너졌을 때 네. 천황을 구심점으로 만들어낸 거지. 이게 나중에 천황제 파시즘까지 가게해서 문제고 오늘 또 이제 천황을 모시는 또라이들이 많아졌지만 구심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유럽에 먼저 보낸 거야. 우리는 안 보냈잖아. 대문만 걸어 잠겼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되면 그러면서 뭐냐 하여튼 성질머리하고는 그럼 바로 그 다음에 74년에는 네. 대만을 침략해버려. 그래서 불법 점령해버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대만 점령한 다음에 조선을 똑똑똑 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근데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안 크고 예.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적 속성 같은 걸 그냥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개방한 첫 번째 대침략이 대만부터 침략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뭐냐 미국을 학습한 거야. 미국과 제국주의를 학습한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화가 돼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할 때 예. 역시 군함이 왔겠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함이 오진 않죠. 예. 자, 그럼 우선 봅시다. 네. 암기할 건 아니야. 지금 그전에는 조선 왕조는 누구하고 교섭해? 일본에 누구하고? 막부. 예. 예. 내 입모양 보고 한 건 아니죠. 완전 봤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막부가 무너졌죠. 예. 왕이 들었었던 메이지, 천왕이지. 예. 그럼 뭐죠? 바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연히 이거 상식이에요. 나가 볼 때는. 일본이 뭐냐면 이제 새로 국교 수립해야 되겠다. 우리 왕이 바뀌었다. 그래서 1868년 12월 그 메이지 유신 단행하고 나서 뭐냐면 일본 정부는 보낸 거야. 근데 그 전에 주로 그 배달부가 있었어. 중간에. 예. 그게 스시마 섬 도주야. 대마도. 예. 도주를 통해서 그럼 동네로 가는 거야. 동네. 그 동네에서 다시 조정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교통로예요. 대마도 또 스시마 섬에서 동네. 예. 그다음에 한양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일본은 뭐지? 이미 개화했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은 사대 교리는 싫다고 하겠죠, 애들은. 그렇죠. 우리 왕도 바뀌었고 황제가 우린 천황이다. 네. 그 새롭게 됐으니까 우리 관계 우리는 이제 서로 야자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분으로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서를 딱 보낸 거예요. 외교문서를. 예. 그게 서계라 그래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외교문서야. 딱 봤어요. 조선에서 이미 이제 알고는 있었어. 근데 저희 일본이라는 게 사고 실놈인데 원래부터 한 번도 우리한테 잘해준 적이 없잖아. 임진왜란의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딱 보는데 조선에서 먼저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하는데 그거부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명분이 뭐냐면 왜 니들 그 보니까 종래에 있었던 그 외교문서가 다르다.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황제 황자가 왜 들어갔냐. 근데 중국 황제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어인 칙자, 칙령. 예. 이거 니들 싸가지 없다. 지금 동아시아는 그런 거 아닌데? 여전히 중국이 중심이고 우리가 2인자고 니들이 넘버 3인데. 예. 넘버 3가 왜 넘버 1 행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계 문제라 그래. 네. 외교문서에 대한 격식 문제. 그래도 도장도 바뀌었을 거야, 당연히. 그죠? 왜 우리한테 미리 이렇게 니들이 줬던 도장이 있었는데 그 도장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니들 새로운 도장을 우리한테 통보듯이 새로운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인간 도장이 바뀐 거야. 예.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은 옛날에 자기는 일본이 줬던 거잖아. 인감도장 밖에서 쓰면 인감도장 변경했던 얘기 해줘야 되잖아. 없이 새로운 도장이 찍힌 거야. 이것도 핑계거리가 되죠. 뭐 이런 식에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류하기 싫은 거지. 조선은 왜 이렇게 국제 정세에 어두웠을까요? 국제 정세가 얻은 건 맞지만 일본도 좀 결례는 다수 있죠. 예. 좀 무리한 부분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판단을 잘 짰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 대만을 침략해서 먹었다면 일본이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괄목 상대해야 됐구나. 원한 예. 관계에서 바라보는 오랑캐라고 보지 않고 저 냉정하게 바라야 되는데 예. 일단 조선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었어. 내가 볼 때는. 10년 동안 광팔면서 제대로 준비 안 한 거야.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네. 뭐 4대 교류에서 조선이 위고 지가 아래인데 이제 뭐냐 지가 중국하고 같은 위치로 오면 뭐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역시 척사파 들어보시죠. 일본과 수교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바로 유리인들이에요. 대표가 그 아까 상소 올렸던 최익현 선생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그 위로 가면 이항로가 있고, 예, 그렇죠. 되는 거. 근데 이들은 근데 오랑캐도 서로 옛날 물건 주고 받았잖아요. 예. 근데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어. 좀 다른 거야. 그 전에 일본은 네. 이 유림들은 어떻게 보냐면 중화라는 중국이 있으면 우리가 소중화다. 비록 조공 관계가 있었다. 그 옆에는 뭐냐면 오랑캐는 이제 그 중화의 문명을 받지 못한 야만인이지만 사람이야. 네. 그게 오랑캐야. 네. 야만 사람. 그리고 서양인은 뭐냐? 아예 그런 것을 모르는 짐승이다. 금수. 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 외하고 서양은 다른 거였잖아. 예. 근데 이제 일본이 미국과 개항하면서 오랑캐 풍속으로 바뀌었다. 아. 따라서 뭐냐?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다. 외양 일체론.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5글자인데. 그래도 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결국에서 일본도 이제는 금수로 바뀌었다. 아. 이게 명분이야. 좀 답답하네요. 예, 예. 예, 좀 답답합니다, 예. 실장님. 근데 일본도 열받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자체는 무조건 일본 필요할 때 일본이 잘했다는 아니겠지만 예. 일본도 열은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 열을 받는데 뚜껑이 열리면 안 되죠. 뚜껑이 열리는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한론. 네. 굉장히 해가 바뀌더니 연휴 때 다 공부하셨나 봐요. 바로 정한론은 무슨 뜻이죠? 뭐 한국을 정벌한다. 뭐 이런 무엇으로? 얘기죠. 무력으로. 그렇죠. 예, 정발할 정자. 예, 예.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게 정한론이에요. 이게 1873년 국면이야. 그 정한론이 현실화됐다면은 제2의 임진왜란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때 어느 정도로 그냐면 사이고 다카무리라는 꼴통이 있었어. 아, 사이고 다카무리. 다카무리. 사이고 다카무리. 사이고 다카무리. 예. 이 사츠마라는 지역이 아주 사츠마가 꼴통 동네거든. 일단 일본 사람들 들으면 안 되겠다. 그냥 사츠마가 아주 개성이 강한 동네거든. 예. 쉽게 하면 조수는 육군이고 사츠마는 해군이에요. 이 두 세력이 해가지고 뭐냐 막부를 무너뜨리거든. 그 왕정 복구했다고. 이게 바로 사조 연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츠마섬의 이제 실세가 사이고 다카무리인데 얘가 강력한 정한론자예요. 예. 뭐라냐? 그 뭐냐? 아니 어떻게 조선을 명분이 없지 않냐? 예. 갑자기 국수 안 받았다고 해서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날 보내면 가서 조선 왕조에 가가지고 예. 막 욕하고 개기겠다는 거지. 개기면 내가 막 말하면 이제 날 죽일 거 아니냐? 날 죽이면 내가 죽인 것에 대한 명분을 삼아서 오면 되지 않느냐? 날 보내 이렇게 한 거야. 배째라 등 따라 내가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하면서 덤빈 거예요. 근데 이때 뭐냐면 이아쿠라 사절단이 돌아온 거야. 예. 또 유럽에 갔던. 1차도 일장에 와 있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또라이거든. 예. 야 그렇게 무식하게 먹으면 안 돼. 음식을 먹으려면 우아하게 먹자. 야 근데 생선을 먹을 때 가시는 뼈를 먹어야지. 너생 먹다가 걸린다. 우아하고 은밀하게. 이게 내치파들이야. 그러니까 이아쿠라 암창 유럽을 보고 온 애들은 아직 우리가 그런 실력이 안 된다. 또 국제 정세도 아직 그걸 고려하지 않고 먹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급히 먹다 체한다. 그리고 먼저 내부부터 좀 다듬자. 그 네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라라든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밀려난 거야. 근데 이것이 그렇다 해서 이토가 폐가주의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걔는 길게 천천히 조선 큰 땅덩어리니까 뱀이 먹을 때 오래 걸리잖아요.
큰 짐승 먹을 때. 쥐 먹을 때가 금방 먹지만 자기 몸만한 거 길게 먹지. 그러니까 이 또는 조선의 나라는 쉽게 빨리 안 먹힌다. 그러니까 길게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사일본은 우선 먹다. 그러니까 먹다 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 얘기하면 이 정한돈이 이제 후퇴하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후퇴한 이 시점에 1873년이었잖아요. 그때 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판 돈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세 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제 대원군이라는 파트너가 없어지고 고종과 민비라는 사람이 왔어. 어떻게 보면 대원군보다 좀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으로서 봤을 때는 대원군은 아주 강력한 세국주의잖아요. 아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2번 타자가 1번 타자보다 더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봐야 되겠죠, 지금. 미래 게임 끝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패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됐는데 고종이 이제 친정을 하고 그다음에 민비가 뒤에서 코치하는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대원군이 임명했던 외교 라인을 싹 다 교체해. 우리 요즘도 MB 박근혜 때도 외교 라인 지금 다 교체됐잖아요. 그때 막 말이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대일 외교 라인을 일괄 교체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대일 관계에서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많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외교 라인 바뀐 것은 정책 변화를 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외교 라인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뭐냐? 끔찍한 걸 본 거야. 1874년 2월 달에 일본이 대만을 무력으로 불법 점령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 깡패들은 대부분 아니지만 부수고 들어올 놈 같잖아. 그럴 바에는 부수기 전에 어떻게든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또 하나가 중국에 코치가 있어서 중국이 어이 조선아, 너 문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 우리 대만, 그 대만을 걔들 불법 점령했어. 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열어라. 그 대신 일본이 위험한 나라니까 뭐냐면 일본이 터지도 침략할 테니까 우선 프랑스하고 미국 같은 나라하고도 같이 조약을 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혼자 독식 못하게 미국과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충고를 받으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개항파들이죠. 개항파들은 이제 이 일본 같은 뭔가 문호 개방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잘 됐을까 안 됐겠어. 그 제대로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 군함도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고종은 적극적이었어, 사실. 고종은 나름대로 적극적인데 조정의 대신들이 여전히 고리타부는 놈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또 서계 형식을 명분 삼았어. 막 그러니까 황제를 칭했다니 있잖아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 근데 청나라의 코치가 일단 개항을 해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했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인이 착하게 살라고 해도 착하게 안 사는 놈들 우리나라에 있죠. 설령 미국이 코치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득권자들. 자, 이런 애들이 뭐냐면 결국 해서 뭐냐면 접수를 거부한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아쉬웠다 봐요. 차라리 이때 미국과 프랑스 끌어들이면서 물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다음에 일본이 요구했잖아. 이때 뭐냐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거 했지만 문 개방할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너무만 한 거죠. 됐어. 그러니까 힘이 없었으면 외교적 능력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아쉽네요. 요즘 짱구라도 돌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식하게 얘기해.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쪽 교섭 책임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리야마 시게루예요. 이 친구가 돌아가가지고 뭐냐면 힘으로 합시다. 어떻게 했더니 일본에서 우리 배웠잖아.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게 바로 어떻게 군함 데리고 가서 대포 빵빵 쏘면 되잖아. 그래서 바로 미국이 했던 그대로. 진짜 못된 것만 배웠네요. 건샷 디플로머시지. 건샷 디플로머시. 한포 외교. 한포 외교. 를 건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양호라고 배웠는데 우리 때는 일본식 발음 운요호가 오게 되는 거야. 언제 오냐면 1875년에. 그러니까 75년 1차 오는 거예요. 이게 1차 운요호 사건이에요. 1차 운요호 사건이 1875년. 부산 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부산은 안 거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군함 운요호 등 군함 세 척이 와서 동네 앞바다에서 무역 시위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게 8월 달에 한강까지 오는 거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다. 1차죠. 마치 미국이 1853년에 1차 편이 왔다가 예고편 줬잖아. 똑같이 하는 거야. 배운 대로 한다. 나쁜 짓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저 와서 한강하고까지 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강호도하고
그 인천 앞바다 사이를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 초지에서 포를 쏠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게 됐는데 얘들이 초지 먼저 폭격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초진이 파괴가 돼. 그 서로 그 포를 쐈겠죠. 그러니까 이 놈들이 어떻게 영종도에 또 상륙하는 거야. 그래서 오페레트가 상륙하듯이. 예. 그래서 또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돌아가는 거야. 자, 이거는 분명히 일본이 잘못한 거죠. 야, 진짜 그 주권이 없는 나라였네요. 우리가 주권이 없는 건 아니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거지.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깡패한테 배우니까 깡패 짓을 그대로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돌아간 거야. 네. 전형적인 양아치죠, 양아치. 양아치 수법. 예, 예. 자, 이제 기획되죠. 왜 이들이 1차 운요 사건을 일으킨지 알겠죠? 다음에 또 쳐들어올 명분을 갖기 위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제너럴 서머너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걸 핑계로 해서 신비양요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개항할 때 1853년에 피로가 일쳐서 대포 뻥 하면 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비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겁줘서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75년에 이 짓을 한번 하고 나왔어. 네. 깽판 치고 그 다음 76년에 다시 드디어 운요를 앞서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일본은 제국주의가 됐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왜 우리 운요 습격했지?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하는 거야. 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가 혼자 때려놓고 반항하니까 왜 반항했냐고 또 쳐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1876년 2월 달에 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구한말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좀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 좀 울분도 쌓이게 되고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네. 우리나라 수구들이 그러잖아요. 위안부 문제 얘기하면 북한은 얘기 왜 해? 친일파 얘기하면 자랑스럽지 않은데 왜 이야기해? 북한에 더 붙으자. 그런 놈들이 공범이야. 아, 물론 MC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비극의 역사를 아는 것은 반복하지 않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과거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둘 때는 미래에 그것이 반복되고, 과거의 허물을 들춰볼 때는 절치부심. 그렇습니다. 반복하지 않게. 자, 뭐 모든 역사가 다 다이나믹하고 격동적이겠습니다만 진짜 격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우리 박 실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 격동의 역사의 한복판, 아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요 강화도 조약을 공부해 보면 FTA 조약 같은 것도 고민돼. 협상 같은 것도. 네. 자, 이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진도를 나가기로 하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실장님이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얘기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고통스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애청해 주십시오. 네. 함께 하시면 나만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역사의 맥락을 짚어라. 박한영 실장과 함께하는 한국 근현대 100년 전쟁.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